대통령께서 늘 하신 말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선거진 쉬운 선거가 없다. 선거는 다 어렵다고 생각해야 된다. 예. 그 두 번째는 항상 진정성을 갖고 대해야 된다. 유권자를. 대구에서도 제가 이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왜 대통령께서 한 번도 안 나오시냐. 예. 이런 얘기가 좀 많이 하세요. 네. 아마 대통령께서도 뭐 건강에 한번 뭐 지역에 한번 나오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구에서 그 유영하 변호사 지역구에 등판해서 도움을 줄까요? 지금 주고 있다라는 할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예, 그거는 이제 그 정치 재개가 아니고요. 예, 정책이 이미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의 법정으로 넘어갔고 예, 문 대통령처럼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아하, 그냥 이제 유영하 변호사는 계속 이제 옥중에서부터 고생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예, 예. 인간들이 도로를 조용히 그냥 지원 유세 할 걸로 대구에 아하. 제가 들었습니다. 자, 어제부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어떤 후보를 도우러 지원 유세에 나설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설왕설래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더 추가적으로 나왔거든요. 우선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죠. 오늘 보도가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알려지기는 처음에 이랬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에서 여당 후보 지원 유세를 계획했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두 가지 보도가 갈리고 있는데요. 지원 유세가 취소됐다는 보도가 한 번 나왔습니다. 근데 그 보도의 취지는 수도권 선거에 악영향을 우려한 거 아니냐? 이런 저런 걸 감안을 해서 취소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요. 취소가 아니고 계획 자체를 수년 연기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오늘 날씨가 좀 굳었죠? 그리고 건강 상태 등등등 고려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취소했다? 수용했다. 일단 뭔가 불발된 걸로는 보입니다. 자, 그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지금 대구 지역의 후보로 또 출마하고 있죠? 뉴스와이드가 오늘 좀 통화를 짧게 했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내놨어요. 지원 유세 취소는 오보다. 그러니까 뭔가 다 잘못된 보도다. 그리고 유세 계획 안 한다. 100% 유세 현장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 내용, 뭐 전제 자체를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최진영 변호사, 대구 쪽 사정에 정통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아마 방송 전에 열심히 좀 물어보시고 알아보시고 하신 것 같은데 뭐가 맞는 겁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에 직접적으로 관계는 안 하는 것이 예.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 경위는 어쨌든 명확한 것은 예. 오늘 뭐 연기가 됐건 취소가 됐건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다음 주 오늘이면 선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연기되면 언제 나와요? 어. 시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 말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존재감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 대구 중구에 있는 서문시장에 한번 나오실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수도권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오히려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뭐 유영하 변호사처럼 지금 거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보답 이런 부분도 없진 않겠지만 예. 사실상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달서갑의 단수 실질적인 공천을 받았잖아요. 그 정도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맥시멈으로 해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유영하 그 후보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시려고 한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일단 오늘 뉴스와이드가 전화 통화를 살짝 했었는데 일단 모든 게 그런 거 아니다. 계획도 없었다라고 저 부인을 부분과 했어요.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그 예. 어제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예. 그 달서갑 현장에 내려가신 중앙선대위 관계자가 이렇게 유영하 변호사 후보한테 직접 들은 말은 이런 예. 취지였습니다. 어떤 겁니까? 좀 뭐 나오시는 걸 계획하셨는데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셔가지고 좀 연기한다라는 취지를 얘기를 하셨던 것 그러면은 같아요. 서문시장을 방문할 수 있다, 찾아갈 수 있다는 거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네요. 그런 그러면요. 부분이 없진 않았습니다만 예. 중앙선대위나 아니면 전체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정무적 판단, 선거의 여왕 아닙니까? 예. 선거의 여왕.
그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의 판단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거기에 그 사저에 계심으로써 그 자체만으로서의 어떤 보수의 예. 어떤 그 통합의 구심이 돼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나와서 팔아도 입고 돌아가라는 것 자체가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성정이나 성격에는 전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관심을 받았냐면 앞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뭐 아마 왔던 장소를 지역구를 방문해서 또 왔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며칠째예요 지금요. 그거와 달리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 움직입니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실은요. 자, 그런데 뭔가 취소, 수년 아무튼 오늘 뭐 불발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어떤 선거 관련된 움직임을 보이는 게 수도권 여론에는 그다지 여당 입장은 좋지 않을 것이다. 이 분석엔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 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선거 운동을 하시면 예. 두 군데 지역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두 군데요. 예,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유영아 후보가 있는 그 대구 지역이고요. 나머지는 수도권이겠죠.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가 뭐 역사의 평가로 넘길 일이지만 어쨌든 탄핵을 당하셨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도층이나 무당층에 있어서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구에서도 유영아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지 않으셔도 지원하지 않으셔도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럼 두 번째 수도권은 어떨까? 수도권에서 보수의 결집이 일어날까 했는데 뭐 물론 보수의 결집이 일어나서 선거에 호재가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예. 좋은 영향이 있어도 아주 미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게 악재로 작용하면 큰 악재로 작용될 것 같아서 예. 굳이 무리수를 두지 않으려는 어떤 국민의힘 선대위의 전략적 판단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럼 강성필 부위원장은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불발된 게 아쉽다 이 뜻입니까 그러면? 뭐 기쁘진 않지만 그런다고 또 아쉽지도 기쁘지는 않고요. 않지만 최소한 네, 아쉽지도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선거는 뭐 국민께서 판단하시는 거니까요. 자, 이번에는요. 이민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당에서 조금 감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지역에서 이 선거운동 기간 특정 후보를 만나고 뭐 도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글쎄요 선대위 차원에서 논의를 일단 했는지 그런 모습에 대해서 가능성을 논의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그 영향이 어떨 거라 만약에 그게 실현됐다면 어떨 거라고 판단하세요? 이 부분이 특별히 중앙선대위 차원에서 검토가 된 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 이 보도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중이 담긴 계획 하에 나온 보도가 아니라고 파악을 했어요.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해프닝? 예, 왜냐하면 유영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 계실 때부터 보필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예. 주변에서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하는데 예. 대통령이 한 번 안 오시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런저런 희망사항은 있었겠지만 예. 저희 국민의힘은 어떤 전직 대통령의 적극적인 정치 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게 어떤 불문율처럼 지켜져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낙동강 벨트를 누비는 이 모습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이 민감한 시기에 만약에 대구에서 활동을 한다면 그 저희가 또 스스로 모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당 입장에서는 머쓱해지는 겁니까 예.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유영아 변호사가 결자 해지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본인이 나서서 절대 없다, 100% 없다고 예. 이미 단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문시장을 선거 전에 찾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년을 만약에 했다 그래도 이게 시간상으로 마땅치는 않아요, 지금요.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항상 주목을 받고 있고요.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문재인 전 대통령 활동이 굉장히 많아졌죠. 파란 점퍼를 입고 민주당 후보를 만나는 일이 굉장히 잦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어떻게 비교되면서 얘기가 나온 건데, 자, 그럼요. 지금부터는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 좀 해보죠. 어제도 살짝 다뤄봤는데요. 모습이 계속 있거든요. 우선 관련 영상,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70평생 살면서 여러 정부를 경험해 봤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봅니다. 정말 민생이 너무 어렵죠. 뭐 눈 떠보니 후진국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요. 자,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그제, 어제, 오늘까지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총선에 전격 등판한 셈이 됐는데요. 그제는요, 부산 사상구 그리고 경남의 양산을 가서 각각 민주당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요, 울산의 세 곳입니다. 동구, 중구, 남구, 갑입니다. 각각 민주당 후보를 만나서 지원 유세를 한 셈이 됐습니다. 같이 걷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권자들까지 만나는 모습이니까 누가 봐도 이건 독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다시 부산입니다. 부산 금정구에 갔습니다. 역시 민주당 후보를 지원 유세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런 글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건데 여기가 출처가 어디냐면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잖아요. 재명인의 마을.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열성 지지자들, 다른 표현으로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 이렇게 표현을 흔히 하죠. 그분들이 올린 글들입니다. 위의 표현은 이게 아무리 봐도 칭찬 아니죠. 책방 할배, 진짜 제정신인가? 그리고 아래로 갑니다. 문정부 탄생 1등 공신이 문이다. 그러면서 뭔가를 비판하죠. 다 된 밥에 재 뿌리기냐, 손가락 얹기냐. 이건 맹비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죠. 이재명의 민주당 압승이 달갑지 않은 사람들 보인다. 물론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전부가 이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가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지금요. 왜냐하면 팬카페에 올라 있는 글입니다. 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왜 이런 지지층들,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들은 이렇게 분노의 글을 올리는 겁니까? 일단 뭐 저는 심정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네. 어떤 형태로든지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해야지만 저희 지금까지 2년 동안의 어떤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라도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매우 좀 강력하게 좀 안달이 식의 대응을 한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만 예. 언론의 흐름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언론에서도 비판적인 대응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반대로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선거운동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열성 지지층들의 문제 제기가 있게 되면 또 언론이 또 여성 지지층들을 가지고 또 강성 지지층이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측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메커니즘을 아신다면 저는 오히려 선거운동은 헌행법상의 테두리 아니라고 한다면 자유롭게 좀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기본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일단 마음의 빚이 있는 배재정 의원 같은 경우 본인이 정치 입문을 시켰으니까 예. 또 본인의 고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의 후보들이 요청하지 않았겠어요? 좀 지원해 달라고. 예. 응원차 가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본인이 70평생 이런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좀 화가 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통치를 하지? 본인도 대통령의 직을 해봤지만 너무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고 응징해야지만 대통령이나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전 그런 측면에서 선거운동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좀 어떻게 하면 선거운동에 윈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조금은 좀 현명한 열성 지지층들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글을 올린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분들이 조금 더 숙고해달라 이 얘기를 하신 겁니까?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이 조금 문제 아니십니까? 라는 지적 같은데요. 그러면요. 지금 이 지지층들이 주로 보는 거는 여기 글 중에서 보면 숟가락 얹기냐 지금? 이런 반응까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앞으로도 이런 지원 유세 계속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숟가락 얹기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국민의 분노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의 후보들이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이 정권 교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는 조국
혁신당이 예. 등장하면서부터 더 많이 화가 타오르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양한 선택권이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번 예. 선거를 과정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 같은 경우가 현장에 나가서 비례 투표를 하시면서 지역 같은 경우도 응징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예. 또 나오기 싫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예를 들어 이런 바람들 때문에 선거에 나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흐름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정권 심판의 흐름을 더 크게 만드는 게 저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해야 될 방향이고 또 범진보 지정이 해야 될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너무 과도한 선거운동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적절한 수준의 선거운동은 오히려 범진보 진영 선거운동에 저는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강성길 부위원장. 네. 지금 특히 어제는 울산 지역이거든요. 다른 지역은 뭐 양산, 부산에서 본인과 인연이 있었던 후보 지원하는데 울산은 딱히 어떤 인연이나 연고를 찾기 어려운 곳인데도 세 곳이나 가서 후보들 지원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은 뭔가 굉장히 못마땅하고 왜 지금 나왔는가? 약간 이런 시각인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 울산 동구에 출마한 김태선 후보는요. 예. 문재인 대통령과 당 대표 시절부터 당직자로서 만나가지고 되게 깊은 인연이 있는 예. 뭐 저희 당의 또 젊은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저기가 박빙인 지역이고 쉬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좀 도와주고 싶었던 개인적인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예. 이건 저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해서 재수사가 시작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임종석 그리고 뭐 조국 이런 분들까지 이제 다시 재수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건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할 수도 있다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사를 6단계나 발탁해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됐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데 예.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겨냥을 한다, 재수사까지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서운함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한 불만 표시가 지금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에서 이 정권이 이렇게 검찰 예. 독재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정권을 폭정을 막아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왜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은요. 정치 고관여층도 있지만 예.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아니 이번에 우리가 선거가 이재명 대표 위주로 똘똘 뭉쳐서 승리로 지금 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또 어떤 친문 세력이 어떻게 보면 숟가락을 얹히려고 하느냐라는 기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약간 지지자들은. 의심을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천 과정에서 친명과 예. 뭐 친문 간의 약간의 갈등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지자들로서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자, 이 사항에 대해서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쓴소리 굉장히 내놓고 있죠. 아니, 전직 대통령이 이런 거 처음 봤는데요.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왜 이렇게 나와서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막판에 직접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보셨습니까? 문재인 시절이 좋았습니까? 다시 문재인 시절로 돌아가서 원전 망하고 원전 없이 전기로 올라가고 산업이 죽는 그 세대로 돌아갈 겁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 나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잊고 있었던 그 시기의 문제점들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상기시켜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총선 유세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나서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단연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주인영 변호사,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등판, 이런 지원 유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고마워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 또한 화이팅 문재인 뭐 이런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선거의 70%는 구도,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지금 12월 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비대위원으로 옴으로써 기존의 정권 심판론과 거야 심판론이 어떻게 보면은 운동권 청산론, 세대 교체론과 어떻게 보면 그로 어떤 프레임 자체가 바뀌었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친명
횡재, 비명 횡사하면서 운동권이 싹 쓸려 내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도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과 또 거야에 대한 심판 이 구도로 있었는데 이제 문재인이 나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구도 자체가 윤석열 심판이냐 문재인 재심판이냐 이 프레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대선 때 이미 지나갔는 거 그런데도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달림 새로 맞이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생각을 다시 해보면은 떠오른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 국민들에게 이거 봐라. 결국은 문재인 이어서 이재명이 왔기 때문에 문재인을 심판함으로써 이재명도 같이 심판하게 되는 이 프레임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선거 막판에서 오히려 문재인을 소환해서 문재인의 실정, 빚을 천조로 만들었던 천조국이라든가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한 우리 그 자영업자의 폭망 이런 부분을 더 강조를 함으로써 오히려 야권 심판을 해서 민생을 살려야겠다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고맙다. 문 정권이 망쳐놓은 정권 교체를 해줬었으니까 이 말은 그런 맥락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선거가 어떤 게 구도라 그러잖아요. 어떤 걸 외쳐서 그 외침과 외침을 놓고 유권자들 선택해달라 이건데 새로운 뭘 하나를 다시 가져올 수 있다 이 뜻이나 되네요. 자, 이민찬 대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지원주다? 아까 강성필 부위원장 그리고 김지혁 전 행정관은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후보들을 지원하는 걸로 보인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면은 최근에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이거 관련해서 약간의 어떤 불만 표시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곁들여줬거든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왜 지금 지원 유세를 저렇게 활발하게 하는 걸까요? 민주당이요. 공천 과정에서 친문이 대부분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친문에서는 또 구심점이 없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등장을 해서 어느 정도의 친문점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포스트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한계, 이 사법 리스크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어떤 사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려졌을 때 빈 공간에 친문들을 재등판시키기 위한 밑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밑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가져야 되고 지분을 갖기 위해서는 기여를 크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맥락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낙동강 벨트 주변에 어려운 곳에서 본인이 지원을 해서 어떻게 당선을 되는 숫자를 늘린다면 본인에게도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소위 강성 지지층, 개딸이라고 불리는 분들과 문재인 정부는 근원적인 또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돌이켜보면 민주당은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여러 수사, 대장동이나 쌍방울 이 등등의 수사는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상당한 개딸들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에서는 반대하고 이런 근원적인 이런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돕고 민주당 후보를 돕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 조국 신당까지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같이 잘 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얘기를 꺼내놨어요. 이 소위 강성 지지층들의 영린을 건드린 거죠. 저는 이 잠재하고 있는 이 갈등이 앞으로 민주당의 어떤 뇌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성필 부위원장께 지금 뭔가 총선 끝나는 뇌관이 지금 모락모락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른바 친명과 친문 지지자들 사이가 좋지 않은 거는 맞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게 또 총선 이후에 어떤 새로운 갈등의 시작점? 이렇게 보인다고 지금 분석을 해준 건데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우리 이민찬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어찌됐든지 간에 저희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전제 후에 저희 당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게 들리고요. 이기고 난 다음에야 뭐 다시 경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건데 제가 하도 이 친문들이 이렇게 다 공천에서 떨어졌다고 한번 세어봤어요. 40명이 넘고요. 또 이재명 대표와 가까우신 분들, 우리 친명이라고 하잖아요. 이분들 옆에 보잖아요. 다 본류 따지고 나면 친문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으로 뭐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 때 최고위원 하셨던 분이에요. 그 친문입니까? 그럼 원래가?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막 반박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니까 본류를 따지고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정계가 개편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친명과 친문 간의 어떤 갈등이 또 벌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 저희 눈앞에는 총선 이후의 상황보다는 총선 전에
토론에 승리하는 것이 좋고 또 확실한 적이 아니면 다 우리 아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친문 세력이든 뭐 친명이든 다 힘을 합쳐서 총선에 어떤 온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총선이 급하다. 눈앞에 있다. 그 이유 사항은 그때 가서 약간 이 말씀 같기도 하네요. 지금요. 아무튼 문재인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약간 이례적인 모습이라는 평가를 정치적으로 분명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런 지원 유세 모습이 오늘까지로 끝나지 않고 더 있을 것 같다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 인천 계양을의 후보죠. 이재명 후보 그리고 원희룡 후보의 토론 그 모습이 방송됐습니다. 물론 토론은 그 전날 찍었거든요. 어제 밤에 방송이 되는데 그중에서 주요 대목 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간 모든 상황들이 악화됐습니다. 이제 심판해야 합니다. 4월 10일은 국민과 국민에 반하는 세력 간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계양의 정치인들이 도대체 한 게 뭐냐? 이구동성으로 주민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선거 때만 되면 말로는 잘합니다.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나 LH 사장과 유동수 의원이든 이재명 후보가 여기 대해서 짧게 협의한 바가 얘기하고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잘 모르신다면서? 아니 그 유동수 의원실에서 만나서 협의했고요. 그게 뭐 어디 보도에도 나와 있을 텐데. 아니 이재명 후보가 무엇을 했냐고 자, 여기까지 듣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했다니까요. 같이 유동수 자, 공통 의원실에서. 질문 유동수 의원이 한 거를 지금 아니 얘기하는 게 의원실에서 아니지 같이 않습니까? 만났다고요. 같이 만났다고요? 같은 층에 있어요. 뭔가 원희룡 후보는 의심을 하는 거죠. 그거 안 만난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 전까지 국토부 장관이었는데 무슨 소리까 약간 이런 거고 이재명 후보는 만났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기억을 못하지만 그때 만났습니다. 그럼 뭐 유동수 의원 얘기까지 꺼내는데 이게 저 토론이 어제 나간 뒤에 이게 언론에서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GTX 건설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국토부 차관 등을 만나서 논의한 게 사실이라 그러네요. 이거는 언론에서 확인 통해서 당시 사진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동수 의원이 직접 밝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희룡 후보가 공격을 했는데 약간 좀 뭘까요? 효과가 떨어지는 공격을 한 셈이 됐어요. 이게 첫 번째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공개된 토론에서는요. 무슨 아파트 이름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내용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계양 지역에만 한 지역당 1,000억씩 지원을 하겠다. 정부 지원을 받겠다. 저는 이게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직접 확인하고 협의를 하고 일을 하는 길을 아는 사람과 말로만 하고 전혀 시도도 안 해본 사람과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양을에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그 지구나 아파트 이름 또는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제가 구체적인 아파트 이름 이런 것들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어서 제가 이름은 못 외웠습니다만 해당 지역에도 여러 차례 방문해 봤습니다. 봤고 하나만 얘기해 보시죠. 아니 지금 기억이 안 난다 하니까 뭘 자꾸 물어보십니까? 본인은 이제 외워놓으셨던 모양인데. 아파트 이름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아니 못 외웠다니까 왜 자꾸 물어보세요. 막 이런 또 대화가 오갔군요. 자, 이런 내용 다 포함해서 앞에 영상과 뒤에 영상 모든 내용 다 포함해서 김종국 행정관 짧게 제가 한 30분 더 드릴 테니까 어제 토론 좀 평가 좀 해주시죠. 어떻게 좀 보셨는지. 뭐 이재명 당대표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원희룡 후보 얘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면 양평고속도로 문제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양평고속도로 왜 휘었습니까? 전혀 휘는 게 아무런 의도가 없습니다라고 그래놓고 전 이제 양평고속도로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안 합니까? 지금 예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자기 스스로가 한 얘기가 다 거짓인 분이 야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다가 또 아파트 이름을 물어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일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 돌덩이 치우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본인 입으로 또 일하러 왔다고 얘기해요. 돌덩이 잘 치우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맞은편에서 이민찬 대변인은 어제 토론 평가 좀 해주시죠. 저희 토론이 이 개항을 선거의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은요. 큰 정치인을 원합니다. 대선 주자급 정치인을 원하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역 수건 사업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런 취지에서 2년 전에 연고도 없는데 왔는데 어쨌든 선출이 된 거지 않습니까? 계양을 해서 민주당은 기득권입니다. 수십 년 동안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뭐 하나 해결된 게 없지 않느냐라는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기대감이 있었으나 아니 토론회에 보니
어떻게 재개발 지역을 축하는 단지 지구명 하나 모를 수 있을까? 저는 배신감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름 몰랐다는 걸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럼요. 이거는 주민들한테는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산 증식에 중요한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수많은 단지 중에 하나도 기억을 못한다? 저는 이 엄청난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고 이 TV 토론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어제 토론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근데 뭐 지금 양쪽에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이 언론에서 나온 평가는 글쎄요, 좀 건설적인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좀 약간 공격하고 뭐 좀 큰 얘기만 하다가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이거 길게 갈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음 얘기는 어떤 한 지역구가 있는데요. 여기를 굉장히 자주 간다는 내용인데 이건 제목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작을, 서울 동작을 지역구 아닙니까? 여기만 6번을 찾은 까닭은 무엇일까?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를 자주 찾았다 이런 기사 많이 나오는데요. 우선 관련 목소리가 있습니다. 모습도 있고요. 들어보시죠. 이끌겠습니다. 승패가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이기느냐? 동작을 아주 그냥 치열하게 뺏고 싶어서도 뭐 오늘은 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온다고 하는데요. 뭐 저는 거의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작 주민들께서 저를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동작을 6번이나 갔다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화면으로 날짜별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언제 이렇게 많이 간 건지요? 지난달 12일부터 나오네요. 그때 재판장을 가기 전에 방문. 근데 사실은 재판을 오전에 갔어야 되는데 오후에 갔잖아요. 좀 늦게 간 건데 오전에 이곳을 동작을 가서 유상용 후보를 만났다. 그리고 13일, 24일, 26일, 28일은 지지 유세, 기자회견, 지지 유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요. 어제도 재판이 끝난 뒤에 지원 유세를 갔어요. 재판 끝난 다음에 간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재판과 관련 없이는 3번 갔고요. 강성필 부위원장, 왜 이렇게 자주 갑니까? 이재명 대표가 동작을?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선거에서 이기려면 3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도권에서는 승리해야 되고 충청권에서는 무승부는 해야 되고 이 부울경에서는 선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민주당으로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민주당 있어요. 입장에서는 승리, 무승부, 선방. 이 3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서울 승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한강벨트라고 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판세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한강벨트에서 조금 취약한 점, 저희가 선방을 해야 되는 점이 2개 지역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용산이고요. 대통령이 계신. 그리고 2번째가 동작을입니다. 근데 동작을에는 나경원이라는 거물 정치인이 있어요. 반면에 저희 후보는 신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류삼영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영입은 했는데 이분이 사실 부산에 출마하기를 희망을 했어요. 하지만 연고가 부산에 있다고도 그러시죠? 그래 오랫동안 그 복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쨌든 윤석열 정권과의 어떤 각을 세우기 위해서 류삼영 후보를 스카웃으로 데리고 왔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승리는 사실 한강벨트 전체의 승기를 잡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민주당으로서는 그만큼 승리가 중요한 곳이다, 그것이.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우연스럽게도 서초동으로 재판 가는 길에 또 자주 들리기 용이해요. 그 옆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겸사겸사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이 나경원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도 저희가 조금만 더 지원 유세하고 하면 어떤 나경원 후보의 어떤 친일 프레임이 조금 먹혀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만 더 지원을 해주면 이 지역을 저희가 수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더 많이 간다고 보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한 생각합니다. 10번 채우는 겁니까 그러면? 숫자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의미 때문에 동작을을 자주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으로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선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본인이 영입한 후보가 출마하는 곳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 여기에 법원과 가깝다. 이런 거네요. 지금 이유는. 자,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 어제 이 동작을 들리기 전에 약간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했는데 이게 나경원 후보를 겨냥한 말이었거든요. 이게 약간 논란처럼 비춰지고 또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격한 반응도 나왔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별명도 있는데 나베 이런 별명도 불릴 정도로 사실은 국가관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 분이죠. 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높게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냥 어떤 여성 혐오, 뿌리 깊은 여성 혐오에 바탕 없이 그냥 나온 말 같습니까? 생각 없이 나온 말 같아요? 저는 여러분께 이재명 대표의 말을 돌려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별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또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저 표현에 대해서 여성 혐오 약간 이런 쪽으로 좀 연결을 했어요. 최인영 변호사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말은 생각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 표현이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이른바 저렴합니다. 저렴하다고요? 그렇습니까? 하면은 찢는다, 때린다, 아무튼 이런 말을 그냥 평소 때 너무너무 쉽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 때 그런 말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사실 저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쓴 저 표현도 이게 또 약간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면서 그럼요. 사실은 저 말이 본인은 이게 그 나경원 의원 그 후보의 어떤 친일성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베 총리 이렇게 그렇죠. 아베와 나경원을 합쳤다라는 그런 취지로서 지금 좌파 쪽에서 이제 나경원 후보를 비난하는 용어인 것이고 중위법적으로 그것을 넘어서 단순히 정치적인 넘어서 여성을 상당 부분 비하하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 방송에서 우리가 입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정도는 법조인 출신인 이재명 대표가 너무나 잘 알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친일 프레임을 넘어서 여성 비하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저열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더불어서 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동작을 이렇게 가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누굽니까? 이수진 전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이수진 의원이 공천을 못 받으니까 탈당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그 이재명 대표의 아주 측근이라고 불리우는 김인섭 씨가 실형 5년 받은 판결문을 본인이 다 읽어봤더니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내한테 거짓말을 했고 그 내용이 있는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적어도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당을 탈당할 때 그런 얘기를 꺼내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여기를 사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치적 타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리적으로 저 서초동에 가깝긴 합니다만 본인이 어떤 그 굴욕을 당한 그런 어떤 지역구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건 좋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저쪽에서는 낮게 가도 우리는 높게 간다고 말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잘라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욱 전 행정관. 나경원 후보를 향한 그 별칭. 그렇죠. 이게 사실은 나경원 후보를 공격하는 분들이 좀 과거에 썼던 표현인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툭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 최근에 저열해 주시는 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신가요? 발언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거 아닌가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좀 해석을 좀 확장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나베라고 딱 치면 나와요. 왜 그게 나왔느냐? 나경원 후보의 나자와 아베의 배자가 붙어가지고 나베라고 나오는 거고 이거 갖다 본인 스스로가 예를 들면 친일적인 것이라고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른 뜻으로 지금 예를 들면 설명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계신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게 뿌리 깊은 여성 혐오 아니냐 이렇게 또 봤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방식인 거겠죠. 예를 들면 지금 친일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야말로 그냥 프레임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이 당시 왜 예를 들면 나비라는 얘기가 나왔느냐. 자유대 창립기념식에 참석했다는 이문제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나경원 후보가.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SNS에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그때가 자유대 창립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관련 행사입니까? 자유대 창립. 자유대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대라고 얘기하는 거는 소위 일본의 군대와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의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창립기념에 가는 게 문제가 되느냐고 얘기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만든 게 아니라 SNS 시중에서 만들어진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 상황을 보게 되면 역사교과서 문제나 독도 문제나 그다음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비판을 하고 소위 일본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 분노했습니까? 근데 현 정부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우리 국민 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 일본에게 매우 온화한 모습을 보였으니 그 부분과 관련돼서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건데 그걸 예를 들면 반일, 친일 이런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몰아가치기 전에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였으면 예. 뭐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습니까? 자, 이민찬 대변인. 철진한 친일 프레임 지긋지긋하죠. 이제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일단 팩트만 정리를 하면 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위대 행사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법원 결정문에서 다 나와 있고 예.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건 뭐 다 나와 있는 팩트고 민주당 우리 김종욱 전 행정관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게 뭐 중의적 표현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달라고 하지만 인터넷에 치면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중의적으로 다 멸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그런 의문이 있어요. 예. 우리의 지도자가 대선 주자가 네티즌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 상대방을 비하하는 멸칭 이런 예. 것을 공개적으로 선거판에서 발언을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것도 단순히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친일 프레임을 짜기 위해 상대방을 비하하고 여성 전체를 매도하고 갈라치고 저는 이런 정치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그런 이거 모르고 사용하지 전 않았다고 봐요. 저는 이 부분은 여성분들에게 사과해야 하고 민주당 여성 의원님도 이 부분은 지적을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성필 부위원장. 정말 이민찬 대변인 말씀은 옳은 말씀이고요. 예. 그런데 제가 반문이 드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예. 깽판, 쓰레기, 거지, 플러스 욕설이에요. 이 욕설은 제가 말로도 못하겠어요. 방송이라서. 이런 말은 고급집니까? 그리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어떤 사법 리스크와 이 선거 결과를 결부짓는데요. 우리 민주당이 100석을 하든 200석을 하든요. 예. 이 사법 리스크는요.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일입니다. 이 선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조 심판 하시죠. 2조 심판은 국민의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에서 하는 거예요. 조국 대표도 끝나고 대법원 결과 기다리는 거고 이재명 대표도 사법부 가서 소명해서 해결될 일이에요. 무슨 국민의힘에서 2조 심판을 합니까? 좀 이것은 선거 프레임에 대해서 좀 잘못된 것 같다. 그게 바로 정치적 심판과 법적 심판의 차이인 것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처벌과 어떤 그 헌법재판소의 예. 탄핵 결정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결국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심판한다. 심판에서 비정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걸 사법부가 합니까? 국민이 하는 것이죠. 예. 국민에게 해달라고 2조 방탄 심판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 이제 말씀하시는 게 무슨 여성을 매도하고 갈라치기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에서 왜 여성을 매도하겠습니까? 여성에서 더 상황이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성들을 위해서 발언하는 게 맞는 건데 확대 해석을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상대방의 정신세계까지 나의 프레임으로 짜가지고 예. 저런 발언은 저런 의도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매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민주당이 얘기하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돌을 던졌는데 맞는 깨구리는 죽는 겁니다. 그 뜻으로 얘기 안 여성에게 했다고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했는데 거잖아요. 그것을 사과하지 않고 그게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잠깐만요. 맞습니까? 잠깐만요. 그런 뜻으로 얘기를 안 했다고 잠깐만요. 말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본인이 재단을 하십니까? 제가 직권으로 그러면은 딱 두 분만 제가 이민찬 대변인하고 그다음에 강성필 부위원장께 동시에 질문을 드릴게요. 당 대표, 그러니까 큰 정당을 이끄는 뭐 비대위원이나 당 대표 입에서 쓰레기 그리고 어떤 후보의 약간 멸칭처럼 쓰는 나배 이 표현 쓰는 거는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쁩니다. 근데 쓰레기라는 표현과 나베라는 표현을 예. 동일선상에서 놓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면은 저는 동일선 안 그 두 두고 개를 동일선상에 놓고 그러면은 볼 수가 경쟁 없다고 합니다. 정당상을 쓰레기라고 표현하는 건 괜찮습니까? 대선 주자급 정치인이 예. 옳은 표현을 사용하고 예.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갖춰야 할 자질과 덕목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근데 방금 주신 질문은 나베라는 표현과 여기에 담긴 여성 혐오와 상대방을 비하하는 예. 지극히 아주 나쁜 정치와 쓰레기라는 비유는 저는 동일선상에 둘 수 없다고 쓰레기 생각합니다. 10초만 말씀드릴게요. 다르다. 10초만 다르죠. 말씀드릴게요. 예, 예. 나베란 말은 나경원 의원을 직격했는 것이고 쓰레기란 말은 사람이 쓰레기란 것이 아니고 쓰레기 같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말이 욕이 쓰레기 같다는 그러면 것이지 쓰레기 말고 어떻게 욕설은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쓰레기 말고 욕설은요? 욕설은요? 욕설 무슨 욕설을 했습니까? 모르세요? X 같은 모르세요? 그거는 네, 그거를 가지고 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타협이 안 되네요 지금. 타협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무튼 계속 그만큼 더 나갈 수 있는 게 뭐냐면 4.3이 예를 들면 김일성에 의해 수송된 거라고 얘기한 거랑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계속 비교하다 보면 끝도 한도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발언을 자제할 필요는 있으나 확대 해석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드리는 아무튼 거예요. 지금 경쟁이 치열지면서 막판 가면서 굉장히 거친 표현, 그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파고들지만 거친 표현들 이런 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분 오늘 갑자기 이 표현이 좀 대단한 토론을 보여줬어요. 자, 다음은 선거 지금 뭐 막판 되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기 안 막아도 돼요. 그냥 소리 지르려고 하세요. 시민들만 다치지 않으면 그냥 떠들라고 하십시오.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경찰관님 그 입 안 막아도 돼요. 입 막지 마세요. 경찰관님 그냥 막지 마세요. 막지 마세요. 막지 마세요. 막지 마세요. 막지 마세요. 이거 화면으로 보죠. 어제 이게 대전 서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세를 하는데 어떤 지나가는 분이죠. 아마 시민으로 보이죠.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욕을 하고 갔어요. 이게 크게 들렸나 봐요. 본인도 들리고 지지자 들리고. 그러니까 경찰들은 경호를 맡고 있는데 약간 좀 그분을 저지하거나 뭘 하려고 그러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막지 말라고 지금 들으셨죠. 막지 말고 그냥 두세요. 말씀하시게 두세요. 이렇게 반응이 나왔거든요. 임찬 대변인. 유세 현장 가면 저렇게 욕설이 좀 많이 들립니까? 많습니다. 유세 현장을 다니다 보면 뭐 욕설뿐만이 아니라 일부러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요? 그거를 의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해서 이제 지지층 간의 어떤 폭력 이런 걸 연출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좀 만들게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럼 저런도의 욕설은 그냥 부직입니까? 의도적인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저분이 그 의도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는데요. 지나가다가 아마 욕설을 한 것 같은 걸로 보여요, 상황은요. 응당 정치인이라면 자신들에게 쓴소리도 하는 것도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유세 현장은 우리가 정말 이 선거 전에 돌입하기 전에 안타까운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총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우가 더 빡빡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욕설을 하는 이후에 어떤 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 경찰 측에서는 좀 과한 대응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그냥 할 말 있으면 하시라, 듣겠다 이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의 대응 좀 평가해 주시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저렇게 과거에 우리가 안 그래도 입틀막, 또틀막, 삼틀막 그런 거에 비하면 괜찮은 행동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막지 마세요라고 하는 태도까지도 이제 국민들은 다 평가를 하거든요. 저게 정말 우리 이민찬 대변인처럼 이렇게 쓴소리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둬라. 뭐 얼마나 말하겠냐. 이런 태도인가는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판단할 거라고 믿습니다. 뒤도 살짝 한번 또 곁들이셨네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도 그건 괜찮아 보인다 이런 말씀도 들려요. 그리고요. 지금 수감 중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재판 관련해서 불만 표시하면서 단식하겠다고 외치신 분이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송영길 쪽 변호사입니다. 내일 서울구치소에서 방송연설 녹화 예정입니다. 지금 소나무당을 만들었잖아요, 당을. 근데 그 선거용 방송연설을 녹화할 예정이다. 법무부에서도 승인했다 이렇게 얘기했는지 법무부에서 아직 검토 중이다. 아직 뭐 확정이 안 됐나 보네요. 윤영 변호사? 네. 재판도 좀 거부하고 있고요. 단식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내일은 후보자 방송 연설을 녹화하겠다. 법무부하고 아직 뭐 최종 조율이 남아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랬지 않습니까? 조국도 2심에 실형 선고를 받고도 법정 구속되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도 법정 구속되지 않았는데 왜 나만 갖고 이렇게 해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감옥에서 소나무당까지 창당을 하고 지금 출마를 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이와 같은 것이 검찰 독재다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법원은
법원은 보석을 허가 안 해줬는데 검찰을 넘어서 이제 법무부에서는 예. 아직까지 뭐 지금 최종 결정이 안 났다고 합니다만 지금 손아부 당에서는 사실상 어떤 그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도록 당 대표 대수표를 할 수 있도록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놨다라고 얘기를 나오면서 야 만약에 진짜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 안 됐습니다만 법무부에서 이와 같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송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검찰 독재 프레임은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치적 맥락으로는 그렇게 읽는데요. 만약에 방송 연설 녹화해서 이게 방송된다면은 복장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마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자유복장을 할 수가 있겠죠. 약간 옷을 네, 왜냐하면 정장이나 이런 걸로 아직까지 미결 아니겠습니까? 예, 미결이기 때문에 결국 머리를 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외부에 나가야 될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자유복도 입을 수가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렇게 수감 중에 선거 관련해서 연설 녹화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케이스는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없었던 것 같고 보통은 이런 케이스에서는 본인이 옥중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배우자가 출마하도록 하는 케이스가 많았지 당 대표로서 출마하는 케이스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정말 문재인 정권 이후에 일어난 사상 초유의 하나하나의 역할인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후퇴하고 있는 이런 퇴행적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수감 상태인 송영길 대표, 그러니까 대표 자격으로 방송 연설한 거는 지금 최인영 변호사는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다. 만약에 이게 허가가 돼서 방송 연설하면 처음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인데. 해외 토픽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모습도 지금 일단 아직은 모르겠어요. 법무부 쪽에서는 지금 검토 중이다. 뭐 아직 확정된 거 아니라는 반응인데 이런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선거 관련 모습이 있는데요. 이거는 영상으로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두 1번이네. 배우 문성근 씨죠? 근데 물론 이제 과거에도 이제 배우 활동하면서 정치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했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하여튼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인데요. 근데 문성근 씨는 조국혁 신당 지금 후원회장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까 1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 후보인데 조국혁 신당은 비례정당 기호가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 후보들을 만나서 응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용준 행정관.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조국혁 신당 후원회장인데 민주당 후보를 응원하는 거. 일단 뭐 문성근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후보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뭐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조국혁 신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스탠스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찍어주세요. 비례에서는 조국혁 신당 찍어주시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비례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과거부터 알았던 사람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마 지원 요청을 하면 가서 그렇게 선거운동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국혁 신당의 기본적인 선거 전략과도 뭐 예를 들면 이게 충돌하지 않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맥락이라면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쪽에서는 절대 지원을 하거나 응원할 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뭐 그건 상황을 봐야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 자체가 문성근 씨가 하고 있는 것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출마한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조국혁 신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 전략과 부합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이후라도 예를 들면 당연히 문성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에 있는 정당 그 비례정당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하겠죠. 당연히 여기 비례는 조국혁 신당을 얘기하는 거겠습니다만 본인이 자유롭게 지역구에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랄 것이고 또 문성근 후원회장이 감으로써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 조국혁 신당에게 비례로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것도 일종의 선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죠. 이른바 지민, 비조, 실천 또는 유도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역구에 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실제로 지역 비례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저런 방식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국혁 신당의 후원회장인데 민주당 지역구 출마한 후보들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모습이 있어서 조금 눈길을 좀 잡아서 선거 관련 모습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요. 이거 좀 약간 묵직하고 진지한 얘기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 총선의 판세 분석.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몇 석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은 좀 박빙인 것 같고요. 이런 거잖아요. 이 얘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자체 판세 분석을 밝힌 한동훈. 왜일까? 이게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판세 분석이라는 걸. 근데 이거를
던집니다. 오늘요. 자,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판세 분석을 한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판세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전국의 55곳에서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있습니다. 박빙으로 저희가 분석하는 곳이 전국에 55곳이고 그중에 수도권이 26곳입니다.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자, 우선 이민찬 대변인, 총괄 선대위원장이에요. 비대위원장이기도 하지만 판세 분석을 밝힌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요? 맞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사전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아직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판단이 있고요. 이 백중세가 계속되는 경합 지역에서 한 표라도 더 국민의힘에 선택해달라는 마지막 호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200석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200석이 넘는다는 경우는 개헌, 탄핵, 뭐든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소한의 의석,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 개헌 저지선만 만들어달라는 마지막 호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 4년 21대 국회 민주당이 보여준 의회에서의 의회 독재라고까지 불렸던 그 모습들, 저희는 그 모습은 안 된다. 또다시 민주당에게 200석을 가까이 내준다면 윤석열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국민 여러분께서 마지막까지 잘 보시고 판단해서 누가 민심을 받드는 정당인지를 판단해달라는 겁니다. 그 척도는 우리가 황상무 수석 문제나 이종석 장관 문제, 민심의 여론을 반영하는 정당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재산이나 여러 과거의 막말 전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민심을 거스르는 정당, 이 둘을 비교해서 국민의힘에게 최소한의 일할 수 있는 의석을 달라는 호소입니다. 그럼 어렵다. 어렵으니까 힘을 주세요라는 취지에서 55곳의 박빙이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힘듭니다. 힘을 주세요. 이런 취지라는 설명이신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지금 박지원 후보죠? 전 국정원장.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숫자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더 치열하게 캠페인을 한다고 하면은 151석 과반수는 당선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총선 후에 만약 패배를 했다고 하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서 탈당하든지 쫓겨나든지 참 험한 꼴을 당할 것이다. 여기서 뭐 저기 숫자 얘기를 꺼내놓잖아요. 자, 각각의 어떤 판세 얘기를 하는 목소리가 요즘에 종종 나오는데 전해드렸고요. 그리고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여야 정당이 지금 각각 지역구 기준으로 몇 석으로 보는가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보죠.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지금 총선 D-7입니다. 일주일 남았죠. 지역구 의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300석 기준이 아니고요. 지역구가 지금 254석이잖아요. 요 내용, 그 기준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각각 현재 어느 정도 숫자를 예상하고 있는가인데요. 일단 민주당 보니까 110 플러스 알파. 110에서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이 정도로 보고 있네요. 근데 국민의힘은 90에서 100 정도로 보고 있어요. 90에서 100 정도로. 그렇다면은 이게 진짜인지 어떤지 모르는데 국민의힘 나왔고요. 민주당은 내일 또 요거에 대한 판세 분석을 좀 더 자세히 하겠다고 약간 계획이 잡혔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패널 네 분 앞에 제가 판넬을 하나 드렸는데 그 판넬은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고 각각 분할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지역구와 비례 위성정당이 얻을 것 같은 의석수를 다 합해서, 그러니까 300석 기준입니다. 지역구 플러스 비례 의석까지 합쳐서 각 두 정당이 몇 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는지를 써주시는 거예요. 제가 미리 질문 드렸거든요. 자, 쓰셨으면 앞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한 분씩 한번 볼까요? 우선 강성필 부위원장부터 좀 요거 좀 당겨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강성필 부위원장 작게 보이는데요. 요거 카메라 되면은요 좀 당겨주세요. 크게 좀 숫자 좀 보게. 요 내용 좀 크게 좀 보겠습니다. 우선 강성필 부위원장, 우선 경쟁 정당인 국민의힘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요 들고 계세요, 계속 카메라 앞에.
저는 이번 그 선거에서 저희 민주당이 국민의힘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국민의힘부터.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상대당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께서 개헌 저지선은 지역구에서도 저는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역대 그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비례에서도 20석 정도는 가져와서 그러면 지역구 100, 비례 네. 20에서 120 네, 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이 지역구에서는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보다는 어떤 정권 심판론에 힘입어서 한 30석 정도는 더 가져올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구 130에 비례대표 21, 그래서 151석,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했듯 어떤 경합 지역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최소한 과반은 넘길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민주당은. 과반은 넘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과반 151 민주당, 국민의힘은 120 정도에서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번에 반대편으로 가서 이민찬 대변인도 숫자를 쓰는데 알파를 쓰는데 설명해 주시죠. 저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표심 55곳의 결과가 이 성패를 좌우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지역구에서 90개 안팎 뭐 100개 이렇게 보고는 있다고 하지만 지난주 이제 이종섭 사태 이후 뭐 3월 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 아직 민심에 다 반영되진 않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양문석 사태, 김준영 막말, 여러 가지 과거에 이런 이슈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심에 반영이 되어야지 일주일 동안 이 논란이 어떻게 표심이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의석 차이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앞에 카메라에 그대로 주시고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100 그다음에 110 썼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확보한 게 일단은 저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 100석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개헌 저지선은 만들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정도야.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민주당이 여러 수도권에서 우세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많은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180석 법리야권이 180석까지 넘는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어떤 거부권이나 여러 다 무시할 수 있고 뭐든지 의회에서 또 한 번 의회 독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지금 양문석, 김준혁 이 두 여러 논란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민심을 거스르는 민주당의 현 모습을 보고 저는 이 선택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알파의 크기는 얼마 정도나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 알파가 얼마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서 알파 전 30석 정도까지는 알파가 많으면 30석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조국 전 행정관은 큼지막하게 잘 보이게 쓰셨어요. 잘 보입니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똑바로 딱 세우시면 카메라 잘 보일 겁니다. 제가 보는 건 이제 일단 범진보 진영이 175에서 195. 그럼 그것도 범진보인데 민주당만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 20석 정도를 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175에서 20석을 빼거나 195에서 20석을 빼면은 150에서 170입니까? 민주당 자체만으로는? 그럴 것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151석 과반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2020년 기준을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이 지역에서 84석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핵심 지역이 어디냐? 한강벨트, 그다음에 금강 라인, 그다음에 낙동강 벨트거든요. 근데 부울경이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이 7석을 얻었어요. 근데 지금의 여론조사 상황을 보면 7석 이상으로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서울 한강벨트가 약간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상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청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큰 변동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과 유사한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근데 막판 변수는 부울경 지역 자체가 약간은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막판 투표일을 앞두고 결집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좀 부울경이 어떻게 변동이 될지 알 수 없는 측면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 한강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지막에 소위 보수층들이 그러니까 샤이보수라고 일컫는 보수층들이 아주 접전 지역에서 얼마만큼 투표장으로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들이 남아있는 변수이긴 합니다만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행했던 국정 운영에 대해서 2년 동안 60% 정도의 부정적 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국민들이 잊지 않고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볼 때 여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들의 이런 상황이 가장 깊은 어떤 민심과 여론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변동의 폭은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05에서 125가 국민의힘.
아까 다른 분들은 민주당만의 의석수 썼는데 지금 김주옥 전 의원께서는 범야권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175에서 195는 범야권 전체를 좀 전망하신 걸로 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진영 변호사는 숫자를 써주시라고 했는데 숫자 않게 뭐 글을 쓰셨네요. 사실 글만 썼다가 나중에 그러신 거예요? 숫자도 썼습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의 균형 감각을 믿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비슷비슷하게 볼 거다 이 뜻입니까?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결국 어느 정당이 압도적인 우위가 되기는 이번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예측인데요. 예. 실질적으로 지난 21대 총선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범야권이 그 당시엔 범여권이었죠. 180석 가까이 그리고 예. 국민의힘이 한 120석 가까이 어떻게 했습니다만 실제 뚜껑을 열어봐서 투표했던 득표율을 보면은 오히려 그 당시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몇십만 표 더 얻었었습니다. 표상으로는.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에 있어서의 박빙 5% 내외의 접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진 곳이 많다. 그렇죠. 그렇다는 점에서 이번에 지금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양문석 부동산 의혹이라든가 그러면 민주당의 그 김준영 그 여성 비하 발언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 서울 경인 지역에 있었던 중도 표심에 대해서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고 이게 지금 변수로 남아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직까지 보면은 뭐 대부분 다 어떤 여론조사에 보면은 2030 세대가 아직까지 부동표가 있다라는 측면이 적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문제, 불공정 문제, 예. 여성 인권 문제 이런 부분에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끝까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한 55석 전후에 어떤 박빙 지역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조심스럽지만 국민의힘이 조금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전체 여야를 봤을 때 뭐 저도 지금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 측이 예측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국민의힘이 선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5만 원 걸겠습니다. 5만 원이요? 갑자기 5만 원 얘기를 해서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에. 5만 원으로 밥 먹는다고요?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다 카메라 앞에. 그러니까 국민의 균형 감각을 믿습니다 했는데 145 대 155는 그냥 쓰신 거죠, 그럼? 네, 균형 결국은 감각으로? 이제 일당이 과연 사실은 국민의힘은 뭐 과반을 뭐 사실 언감생신. 그러니까 과반까지는 아무리 봐도 그건 어려울 것 일당은 같다. 정말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렵다. 과연 근데. 일당이 될 수 있을까? 다만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조민 뭐 지민 비조라고 하는데 범야권입니까? 민주당의 과 이제 예, 그 민주당이 잘하면 결국은 범여권이 일당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쓴 그리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야권이 이긴다 많을 하더라도 적어도 같이 통합을 한다고 하면은 여당이 일당이 될 가능성은 아직도 좀 남아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로 예측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균형 감각 얘기 꺼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요거 영상으로 기록됐습니다. 지금요. 총선 끝나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정확하게 맞히신 건지 아니면 어떤 분은 진짜 많이 빗나가신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예. 조국 혁신당의 뭐 지지율이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라고 예. 제가 2주 전에 여기 이 자리에서 그러셨어요? 저만 유일하게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췄다. 저만 유일하게 나머지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좀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입니다. 자신감 있게 또 말씀하셨어요. 본인의 쓴 숫자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시간이 지나면 다 압니다.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조국 혁신당 얘기 간간히 해주셨는데요. 오늘 공개된 지지율 조사, 그러니까 비례정당 투표 의향 조사죠. 비례정당 지지율인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뭐 다른 정당 많은데요. 일단 숫자가 뭐 한 10% 이상씩 넘는 정당만 추려봤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위에 있는 정당 숫자를 일단 보시지 말고 숫자만 봐주세요. 14, 24, 25가 나왔어요. 아니 이게 뭐죠? 정당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비례대표용 정당이잖아요. 14%. 국민의 미래, 국민의힘에서 만든 정당이에요. 24%.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25입니다. 지금요. 국민의 미래와는요. 1%포인트 차이지만 물론 오차 범위입니다만 숫자 절대값 자체는 가장 앞서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과는요. 오차 범위 밖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요. 관련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800여 분에게 제주도 전역에 웅령 사이렌이 울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
이건 국민의힘의 책임이 크다. 저는 이 부분을 뭐 정치적 수사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조국 신당을 찍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 네. 거리낌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인정 변호사, 지금 김경률 전 비대위원 이 최근에 이 지지율 상황, 조국 혁신당 지지율 상황, 지금 오늘 본 거는 물론 오차 범위 내라는 거 강조해 드립니다만 절대값 숫자 자체는 가장 높게 나온 25 그리고 24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 국민의힘의 책임이다라고 그랬는데. 절반은 국민의힘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반은 네, 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라고 보는 거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여당이 뭔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의정 갈등 이 부분을 컨트롤을 해서 어떤 성과를 빨리 냈다고 하면은 이 정도의 어떤 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와 같은 어떤 국민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물가 문제라든가 의정 문제, 의정 갈등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국민의 불만으로 이 표출되면서 그 조국 신당에 갔고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은 이재명 대표가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시키면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친노 친문이 갈 곳을 잃었던데 대안이 딱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맞게 나옴으로써 어부지리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남은 시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국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 물가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의정 갈등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 이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김경일 그 회계사가 얘기하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인정 변호사 최소한 절반 정도는 국민의힘 책임 같다. 이것도 저기 약간 인정하는 듯한 말씀을 좀 내놓으셨어요. 이런 가운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이게 지금 지민비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이고 비례대표는 조국 신당을 찍는 거 아니냐 이런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넘어서 지국비조요? 그러면은 민이 국으로 바뀌었는데 그거는 국민의힘입니까? 그럼? 그러니까 지역구는 국민의힘을 선택하시는 유권자가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지금 지지율로 반영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 오늘 언론에 보도된 조국 혁신당 관계자의 말이 이래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개혁을 바라는 일부 조국 혁신당 뽑겠다.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 뽑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 물론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조국 혁신당 뽑겠다고 말씀하는 분이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 이게 뭐 섞여 있나 보네요. 그럼 뭐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숫자의 상징성이 분명히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0% 정도의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판을 갖다가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선거밖에 없는 건데 선거의 수단을 잘 못 찾았던 분들이 꽤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분할 투표가 발생을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지만 소위 민주당이 지금까지 대로 싸워왔는가라고 하는 좀 비판적 의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국 혁신당으로 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중도 반윤 정권 심판 이 층들이 쏠림 현상이 확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보다는 조국 혁신당을 통해서 이게 왜 드러나냐면 부산하고 TK 지역에서 조국 혁신당의 비례 지지율이 꽤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세가 아닌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윤석열 정부의 2년 동안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되겠는데 수단을 못 찾았는데 이 수단을 발견하게 된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보수층도 마찬가지죠. 일 잘하면 지지했겠죠. 일을 못하는데도 아까 말씀 사과 반성 안 하고 있고 또 어젠가요? 50분 동안 의대 정원 문제 관련해서 50분 동안 담화를 하고 국민들과 토론하지 않는 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서부터 보수층 같은 경우도 안 되겠는데 내가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못 찍더라도 비례만큼은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게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민주당의 지역구를 찍지만 그래도 진보적이니까 정의당을 찍었던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것과 유사한 형태가 발생하는 거죠. 비례에서는 국민의힘을 찍지만 지역구에서는 하지만 비례에서는 조국 혁신당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인 예를 들면 현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을 하는 이런 지층들이 이제 결집하고 모이다 보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이 비례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여론조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잘못을 제가 볼 때는 현 정부가 한 거죠. 그리고요 지금 두 분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 사이에서는 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 입시 비리 등과 관련된 그 조국 사태가 어마어마한 규모였고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니 다시 조국
전 장관이 만든 조국혁 신당의 지지율이 높은 현상,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어리둥절하다는 또 반응도 있기도 합니다, 지금. 아, 정치권 뭐라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역동적일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인 걸까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논란이 되는 후보들 관련된 요 얘기 좀 해봐야겠네요. 일단 제목부터 좀 확인해 보시죠. 두 후보 논란입니다. 짐작되시죠? 어떤 후보 얘기인지. 그런데 이거 상황을 놓고요. 비명 행사의 부작용인가? 이 두 후보가 최종 공천을 받게 된 그 과정과 뭔가 좀 엮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인가요? 일단 화면으로 좀 설명해 드리죠. 지금 논란이 된 두 후보,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김준혁 후보, 그리고 경기 안산갑의 양무석 후보, 각각의 좀 논란이 커졌죠, 지금요. 뭐 사과도 하고 해명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두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두 후보의 공통점은 친명색이라는 겁니다. 친명색깔. 강하게 본인들이 표방을 했죠. 근데 이 두 후보가 이긴 경쟁했던 민주당 내 경쟁 후보는 각각의 비명이면서 현역 중진 의원들이었어요. 박광원 의원, 전해천 의원. 여기 탈락했죠. 그 당시에 이 두 후보가 대표적으로 탈락했을 때 비명 행사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이런 과정을 거친 두 후보가 지금 선거 직전에 논란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럼요. 우선 김준혁 후보와 관련된 논란했던 발언들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지난 발언인데 뒤늦게 논란이 됐죠? 이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군 정시기에 이화여제대 학생들 그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시키고 그랬잖아. 김준혁 후보는 본인의 어떤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조금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일제 강점기에 그 정신대 종군 위안부들 상대로 했었을 테고. 진짜요? 아니, 가능성이 있었겠. 저 발언들이 좀 논란이 되는데 화면 좀 정리해 보죠. 이게 논란이 커지면서 반발도 있었거든요. 우선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된 발언 있잖아요. 이게 논란이 일었을 때 김준혁 후보의 해명은 아니 역사학자로서 언급한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을 내놨는데, 이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외종선 이게 고소를 했어요.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그리고 어제는 약간 유가족께 약간 사과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큰 좀 논란처럼 여전히 살아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죠. 또 다른 발언 있죠. 여기는 이화여대가 등장을 해요. 과거에 김환란 이화여대 학생들 미군에게 성상납 뭐 이런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이게 발칵한 거예요. 대학이. 그래서 대학 쪽에서 사과하라. 그리고 후보지 사퇴하라 요구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는 민주당에서 사과 권고를 했죠. 그리고 김준혁 후보가 바로 사과를 합니다.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상처 입힌 점 깊이 사과한다. 근데 지금 총동창회까지 지금 나섰거든요. 2대. 이런 상황입니다. 요거. 우선 강성필 부위원장. 네. 김준혁 후보의 그 과거 발언과 관해서 특히 이화여대 관련 후보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일단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 논란으로 잦아들까요, 이게?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역사학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역사학자니까 사실 이러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뭐 논문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선거 앞두고 나서 또 네. 그 유튜브 채널 이런 그렇죠. 게서 나온 걸로 보여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유튜브 채널도 이제 과거의 이야기죠. 예. 최근에 선거에 출마하고 나서는 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분도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인의 어떤 객관적인 기사나 어떤 자료를 제시는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도 사실 해석이 분분하긴 합니다. 예. 그런데 정치권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사실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국민의 인식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민심을 예민하게 살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당에서 권고를 해서 사과는 했지만 예. 이 사과가 부족하다면 본인이 다시 한번 찾아가서 더 깊은 사죄를 드리고 설득을 해야 되고 예. 그 이후에도 민심이 잦아지지 않는다면 또 당으로서는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 결정은 뭡니까? 그 결정은 본인이 뭐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큰 어쨌든 결심? 저는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선거를 앞두고 사실 예. 이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선거 전체 판세가 흐트러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약간 민주당으로서는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까 지금 상황이? 엄청 부담스럽죠. 지금 선거를 앞두고 예. 그리고 또 얼마나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지금 선거에 우세해서 거만한 거 아니냐 저희의 속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 됐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예민하게 판단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태보다는 김준혁 후보가 더 어떤 진정성 있게 설득하는 과정이 더 필요한 것 같다. 뭔가 진정성 있는 행동을 좀 펴야 되는 거 네,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 상황과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오늘 뭐 엄청난 비판들 내놨어요. 들어보겠습니다.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한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막말들을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드러나도 미안, 그냥 나는 국회의원 할게 라고 선거에까지 버티겠다고 합니다.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거 오케이입니까? 괜찮습니까? 김준혁이 국회의원 해도 괜찮습니까? 저는 오케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영교, 인재근 같은 사람들, 안규령, 최민희, 박은정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조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2대 출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치인들입니다. 그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서영교 의원 2대 총학생회장이라는 거 앞세우면서 정치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거의 유일한 정치적 자산 아니었습니까? 임차 대변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민주당 쪽에 그 대학을 나오신 분들을 딱 겨냥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까지 꼬집고 있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주당 많은 여성 의원님들은 곤란하면 입을 닫습니다. 지금 여성 비하 논란 여러 가능성 얘기가 있지만 아무 입장을 내고 있지 않죠. 뭐 곤란한 상황은 이해합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실수, 과거 발언도 마찬가지죠. 저는 김준혁 후보가 아까 발언도 나왔는데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어떤 논리적 근거나 어떤 사료를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럴 가능성 하나 갖고 저렇게 상대방을 비약을 논리적 비약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거죠. 과거에 저분이 그냥 학자로 머물렀다면은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공직 후보자가 된 겁니다. 공직 후보자가 되는 그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받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을 때 그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재명 대표를 정조대왕에 비유하는 책을 쓰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작업 때문에 공천을 받은 것 아니냐 하는 일각에서의 추측과 또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왜 이런 검증이 소홀했겠느냐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공천을 줄 때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재산 목록도 보고 유튜브 과거 발언도 봅니다. 여기서 너무 친명 후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없었던 게 아니냐. 저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그냥 함구하고 입장이 없는 듯이 본인의 사과 하나로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지금 강성필 부위원장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큰 부담이긴 하다 지금. 지켜보고 있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약간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까 처음 해봤던 화면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그때 김준혁 후보 얘기를 했죠. 근데 또 한 후보가 더 있죠. 양무석 후보입니다. 여기도 지금 논란이 있는데 우선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금감원, 성관이 이렇게 좀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우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양무석 후보는 지금 편법 대출 의혹 이거잖아요. 이제 금감원이 지금 이 새마을금고 검사 착수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현장 검사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또 성관이는요. 양무석 후보가 후보 등록할 때 신고하잖아요. 재산. 이거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좀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금감위원장 입장을 좀 낸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이거는 편법이 아니라 불법이다. 주택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이거는 편법이 아닙니다. 불법이죠. 그리고 회색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입니다. 이거 따져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내용 좀 하나 자막으로 좀 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 새마을금고잖아요. 대구 쪽에 있는 여기에서 민주당 양무석 후보 대출금 회수를 결정했답니다. 지금 11억 정도로 알려 있는데 이거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판단을 한 거네요, 지금요. 그 금고 쪽에서는. 지금 이런 속보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양무석 후보 지금 출마했잖아요. 이 경쟁 후보와 토론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구 뭐 판세 같은데 영향 줄 수도 있다는 지적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엘리베이터. 그 아파트 파신다 그랬는데 언제쯤 지금 내놓으시고 파실 예정인가요? 재산 축소 신고 관련해서는 우리도 소관위에서 조사 들어가. 금감원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한 말씀만 좀. 그리고 이후에 전 금고 쪽에서 새마을금고 쪽에서 회수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김재욱 시장이종가 이것도 역시 지금 민주당에서 약간 좀 긴장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당연히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들이 여기서 의혹을 갖고 있다면 선거 과정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일단 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알지 못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다 대출을 받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양문석 후보가 국민들에게 한 유권자에게 설명을 해서 풀어간다는 얘기를 했었고 본인 양문석 후보 얘기는 본인은 이것이 예를 들면 위법이 아니라 편법을 알았다고 얘기를 본인은 이제 이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좋지 않은 내용들은 이 집을 팔아서 차액이 나오게 되면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매각하겠다 입장을 냈죠. 국민한테 이제 국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금감원장 얘기도 그런 거잖아요. 이프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불법이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편법이 아니고 불법일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그것을 판단하는 문제 하나하고 사법적인 수사를 통해서 판단하는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느 것이 사실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 하나를 전제로 해서 그 후보에게 나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기는 좀 아직까지는 어려운 조건에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 김준혁 그 후보에 대해서 제가 좀 변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아는 김준혁 후보는 상당히 좀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예비 정치인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의 문제 때문에 그 팩트를 가지고 논의하는 부분은 학문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준혁 후보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의 역사적인 팩트가 있다고 얘기하면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공식적 사과를 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양무석 후보와 관련해서 그동안 당에서 나온 목소리 오늘도 좀 잠깐 나왔는데요. 그 목소리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희는 입장을 냈습니다. 여러 번.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한다. 그 이후에 국민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된 대로 위법이 명료하게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는 또 그와 별도로 1차적으로는 후보가 대처하는 것을로부터 시작해서 대처해 간다는 말씀은 이미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저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선거는 일주일밖에 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꿀 수 없고 우선순위가 총선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해명하고 만약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사법 조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신현 변호사,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거는 사퇴 얘기까지는 아니고 일단 뭐 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본인이 뭐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유권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이런 입장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뭐 곤혹스러운 입장이야. 왜 어떻게 보면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만 그런 곤혹한 입장을 처했을 때 국민의힘은 이미 다 공천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없는 것이죠. 이미 공천할 무렵에 이른 대화를 포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명이라는 이유로 해서 공천을 준 후과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편법이지 합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어떻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편법이 아니고 명확한 불법이다. 만약에 내 말이 잘못됐다고 하면 나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선법 위반으로 고소하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고소했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입증되는 것이 바로 좀 전 속보 아니겠습니까? 새마을금고 입장. 새마을금고에서 왜 지금 대출을 회수하겠습니까? 실제 제 대법원 판례에 보면은 용도 사기와 관련해가지고 사기가 된다고 명확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쓰고자 하는 용도를 제대로 고지했다고 하면 빌려주지 아니했을 거나 아니면은 변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를 했다고 하면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거란 그런 관계가 인정되면은 그런 어떤 것을 속이고 대출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그 명백하게 사기가 성립되고 더불어서 설령 담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사기를 성립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판례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뭐 어디에 간다 하더라도
그 민주당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다른 법조인들은 거의 100% 사기가 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죠. 알겠습니다. 강소연 부위원님. 네, 저는 그 양문석 그 후보 대출과 관련해서 예. 잘못했죠, 민주당이.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금감원이 자청을 해서 공동조사에 참여를 했어요.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는 국가기관, 특히 사정기관은 자제해야 돼요. 나서면 안 돼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 검찰 독재란 말이 나온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10초 드릴까요? 그러면은 저 이민찬 짧게 뭐 반박하시고 말씀하세요. 그 입장을 공수처가 우리 예. 이종석 장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을 때 똑같이 견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준비되는 건요. 대만이죠. 지진이 발생했죠. 규모가 뭐 7이 넘는 큰 지진인데 관련 영상부터 좀 보시죠. 자, 지금 대만에서 25년 만에 큰 지진이거든요. 진도가 7.4면은요.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건데 건물이 무너졌어요. 통째로 지금. 그래서 지금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피해가 좀 덜하길 이렇게 좀 바라보겠습니다.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총선 개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개표 방송은 역시 MBN.